시행착오적인 전체주의적 발상으로 동남아와의 심각한 영토 분쟁 발발과 같은 맥락에서 글로벌 대기업들을 막무가내로 제재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인 영상입니다. 하나의 중국이라는 전체주의적 주장을 만약에 옹호하시고 사랑하시는 분들은 시청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런 분들 뭐 무시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존중합니다. 각자의 의견이 있고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사회입니다. 하지만 이 영상은 비판적인 영상이니까 뭐 기분이 안 좋으실 수 있으니 시청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자신들의 영토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는 행위 자체를 비판할 수는 없습니다. 비판 전에 분명히 대립하는 양 국가들의 역사적 사실들을 뭐 수십 년, 수백 년에 걸쳐서 정확히 다 이해하고 가야겠죠. 저는 여기서 그런 어떤 대만이 하나의 중국인 게 맞다, 아니면 틀리다, 뭐 중국이 뭐 하는 말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뭐 이런 결론을 내리고자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제가 그런 수준의 어떤 역사적인 학자도 아닙니다. 단지 중국인들의 애국심을 존중해 주더라도 요즘 보이는 중국의 막무가내적인 글로벌 대기업들에 대한 탄압은 애국심이 도를 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독일 아우디 같은 경우 프레젠테이션에서 중국 지도를 사용했는데 대만과 티베트의 일부가 그 지도에서 조금 누락이 돼 있었거든요. 그 사실로 중국은 아우디에 대한 막대한 비난을 쏟아냈고 결국 아우디는 공식적으로 사과하기에 이릅니다. 자, 이 단 한 건이면 제가 주제로 잡지도 않았겠죠. 디올이라는 기업, 뭐 립스틱, 뭐 이런 화장품 등으로 익숙한 기업인데 이번 달 17일 대만이 표시되지 않은 중국 지도를 사용해서 결국 불매운동 위협까지 본사로 쏟아지면서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라는 공식적인 사과 발표를 하기에 이릅니다. 이런 비슷한 류의 경우는 제가 다 언급하기에도 너무나 많습니다. 뭐 베르사체도 그런 협박을 당했고 제재를 당했고, 지방시 뭐 명품 그 브랜드죠, 코치, 이 뭐 여성분들이 많이 드는 가방이죠. 그리고 JW 메리엇 호텔이죠. 자라, 의류를 판매하는 기업들이죠. 이 기업들이, 제가 언급한 기업들이 모조리 다 그런 류로 언급되어서 수도 없이 중국에 무릎 꿇고 사과하고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도를 넘는 요구를 하는 것이 5월 중국 그 민용항공국은 중국에 취향하는 모든 외국 항공사에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각 회사가 사용하는 지도에 대해서 대만을 중국의 일부로 표시하라는 공식적인 요구를 하게 되는데, 중국의 어떤 거대한 수요 시장에 굴복한 대부분의 항공사는 이를 수용했지만 여기서 진실을 지킨 항공사가 있었죠. 미국 항공사만은 달랐습니다. 제가 다른 항공사를 뭐 비난하고자 함은 아닙니다. 패권이 있는 거고 미국은 뚜렷하게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그 다른 항공사를 비난한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건은 백악관 공식 발표까지 나왔는데 정확히 문장이 중국의 이번 요구는 자기들의 전체주의적 사고방식을 전 세계에 주입시키려는 의도로서 중국의 정치적 요구에 대해 강도 높게 미국이 비판을 했습니다. 또한 미국은 이번에 대만에 대한 지지를 분명히 했죠. 미국 백악관에서 가끔 중국 지도를 펴놓는 기사들도 나오는데 그 지도들에서 분명히 대만과 중국은 다른 나라로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만 탄압을 진행하는 중국 간부들, 거기에 뭐 체류탄도 막 지원해주고 거기서 뭐 그 대만 사람들을 잡아다가 막 뭘 하고 요런 거랑 연루된 중국 간부들의 재산 동결과 미국 비자 발급 금지 등 강도 높은 법안을 하원에서 실제로 제정하기도 했죠. 상원 의원들도 과반수 이상이 지금 그 법안을 찬성하고 있으므로 무리 없이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더 터진 것은 동남아와의 영토 전쟁권입니다. 이는 머너블이라는 애니메이션인데요. 이거 뭐 많은 분들이 뭐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 애니메이션으로 이게 좀 재밌게도 촉발이 된 것인데, 이 애니메이션에는 중국이 남중국해 90% 이상을 자국의 영해다라고 주장하는 소위 구단선이라고 불리는 지도가 있는데요. 그게 이 애니메이션에 등장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뭐가 좀 쏟아졌네요. 등장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베트남의 남중국해 영유권을 부인하는 어떤 상징적인 지도다라는 명분으로 베트남은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 미국 애니메이션, 미국 회사에서 만든 애니메이션이긴 한데 중국 투자자가 개입되어 있어서 아무래도 투자자의 압력이 다 작용을 하잖아요. 이에 대해서 중국은 남중국해 군사기지를 잇따라 확대 설치하면서 패권으로, 군사 패권으로 이걸 찍어 누르려고 하고 있어요. 실질적인 영토 점령에 나서고 있고, 중국에 반입되는 지도뿐 아니라 글로벌 기업들이 사용하는 지도에서 대만이나 남중국해를 중국 영토로 표시하지 않으면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전체주의적 중국 제일주의 사고방식의 일환이죠. 영토 분쟁을 두고 물론 논쟁 정도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결국 정치적인 이념과 관련된 문제들인데, 이걸 가지고 자기네들이 실질적으로 타 국가 기업들 그리고 국가에 대해서 제재까지 들어가는 사례는 정말 중국 아니면 보기 드문 사례입니다. 베트남이 이 어바너버블 상영을 전면 금지하면서 같은 분쟁 관계에 있는 말레이시아에서도 이 영화를 전면 상영 금지시켰고, 필리핀에서도 마찬가지로 영화 관람 보이콧 운동이 번지고 있습니다. 이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 이런 나라들은 사실 중국과 비교하면 국력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벌어져 있는 나라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런 모습을 용기 있게 보여준다는 면에서 좋게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그게 옳던 그르던 그거는 다음 문제고, 강대국을 이렇게 앞에 두고도 이렇게 쫄지 않고 하는 부분에서 뭐 좀 존경스러운 마음이 드는 부분입니다. 자, 제가 주목한 점은 왜 중국이 이렇게까지 난리인가 보다는 왜 중국인들이, 왜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나라와 동조해서 행동을 하는가, 이런 부분입니다. 이게 참 공산주의, 독재주의에 어울릴 만큼 중국 국민들이 하나가 돼서 난리를 펴고 있는데, 애국심이라는 단어로 뭐 이해를 하려고 하지만 조금 이질감이 드는 건 사실이거든요.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 근본적인 원인으로 중국의 사상주의 교육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가장 많이 틀은 노래가 뭘까요? 중국에서 거리를 걷다 보면 물론 뭐 유행가들, 가요들 많이 들리지만 중국 국가적으로 일부러 트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가장 많이 트는 노래가 나와 나의 조국, 한국어로 해석하면 그런 노래입니다. 이름부터 정말 구시대적인 자유라고는 느낄 수 없는, 나라에 충성하고 나라가 국민보다 먼저다 뭐 이런 느낌을 갖고 있는데, 이 노래 가사 중에서도 하나의 중국에 대한 이야기가 뭐 빠짐없이 나오죠. 또한 이 중국의 사상교육은 뿌리가 깊은데, 1990년경 강한 민주화 열기에 공산당 정부는 독재 체제의 안정화를 위해서 애국주의 교육 실시 강령을 발표하고 30년 동안 강력한 애국 교육을 강제로 주입시키고, 결국 모든 중국의 국민들이 자기 나라의 이익에 침해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광적일 만큼 집착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자기네들 독재 체제 안정화하려고 이런 지금의 까지 30년 동안의 교육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가 지금 국민들의 어떤 시민의식으로 보여지고 있는 거다. 독재주의를 옹호하기 위해 만든 교육이 얼마나 제대로 된 교육이겠어요. 저는 자국주의, 이 자국제일주의에서 비롯된 중국의 강력한 폐쇄주의 정책 및 보조금 정책, 뭐 한치의 망설임 없이 자국을 위해서 타국이 수십 년에 걸쳐서 R&D 해놓은 기술을 한순간에 탈취해가는 중국의 행태 등이 다 이런 기본적인 교육에 기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제가 뭐 이런 뭐 학원 강사나 뭐 학교에서 애들을 가르치는 사람은 아니지만 정말 교육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제 생각에 중국 공산당 간부들, 그리고 시진핑마저 이 교육에서 떨어져 있지 않고 직접 시행을 하고 있는 사람들로서 완전히 중국 자체의 사상에 머리가 마비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건 뭐 팩트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제가 뭐 시진핑 머리를 이렇게 속을 본 건 아니니까요. 제가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것은 중국의 삐뚤어진 사상주의와 시대착오적 독재주의 이념 교육에 따른 타국의 무차별적 민폐를 끼치는 현 상황입니다. 절대 중국의 애국심 그 한 단면만을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저는 아무런 망설임 없이 어떻게 저렇게 대량의 기술을 탈취하고 해킹하면서 오로지 자국 제일주의만을 외치고, 이런 것들이 중국이 독재국가라서 뭐 시진핑 정책에 따라 복종할 수밖에 없는 체제의 특성인가? 라고 한때는 생각했었는데, 중국이라는 나라의 교육 이념이나 역사에 대해서 아주 얕은 수준이 있지만 공부하면 할수록 지금의 행동들이 왜 중국인들이 저렇게 남의 이익을 침해하고 양심과 도덕을 저버리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조금도 느끼지 않는지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자국 제일주의, 중국인이 최고고 하나의 중국 위엔 그 어떤 나라도 없다라는 독재교육을 평생에 걸쳐 받은 국민들이니, 그 사람들을 참 어떻게 보면 불쌍하게 여길 일이지 그 개인들을 또 비판한 일은 또 아니라고 생각도 듭니다. 이게 체제와 그런 거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중국이라는 나라의 체제와 사상주의를 타 국가에까지 주입시키려고 하는, 자기네들 국가 교육이야 뭐 그렇다 쳐요. 근데 타 국가에까지 이렇게 주입시키려고 하는 비정상적 태도만을 저는 비판할 뿐입니다. 자, 오늘도 소중한 시간 쪼개서 주식의 변동성도 가지고 있는 기업체이죠. 국민들이 투자하는 하나의 투자처, 주식 회사란 뜻입니다. 저는 한전이 투자한다는 관점에서, 경제적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선택했으나 많은 정치색이 이미 끼어있는 부분에서 갑론을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부분은 이왕이면 이번 라디오에서만큼은 배제를 해주시고, 우리나라 산업에 관련된 관점에서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로지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중심에 두고 가볍게 하나의 이슈 정도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전 공대 설립을 두고 한전이 만약 수조 원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설립이 이루어졌다면 나름의 한전 미래 양성을 위한,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더 미래를 내다보자, 이런 투자라고 볼 수 있겠지만, 올해 조 단위의 적자를 예상하고 있는 한전이 한전 공대에 8천억 이상을 쏟아붓는, 뭐 정확히 말하면 8,200억이 넘어요. 8천억 이상을 쏟아붓는 지금의 상황이 조금은 걱정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또한 이 공대의 교수들은 최대 4억 원 이상의 연봉을 지급받죠. 이게 에너지 분야에 특화된 글로벌 과학기술 특성화대라는, 뭐 명분으로 보면 좋은 명분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본 어떤 특성화대들을 보면
결국 취업을 보장해주는 학과들이 생겨나게 되고 대학교 자체가 그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입학 후에 급격하게 떨어지는 학생들의 어떤 학업 의지, 학업 수준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취업이 보장돼 있는데 누가 입학해가지고 노력을 많이 하겠어요. 물론 이제 그 취업 시즌에 3, 4학년 때는 또 바짝 하겠지만요. 또한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공기업인 한전이 굳이 이미 인재들이 들어가려고 난리인데 특성화 학교를 지어서 인재를 따로 양성할, 그렇게 해서 뽑을 만큼 필요성이 있냐라는 측면에서도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부를 뭐 한전 특성에 맞춰서 많이 시키고 싶다 하면 충분히 어떤 강전, 한전이 강전이잖아요. 송전, 배전 이런 거 변전하는 건데 충분히 강전 연구소, 뭐 석학, 박사 과정을 거치면서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길이 많습니다. 여기서 확신은 제가 물론 가질 수 없지만 채용 투명성에 관한 괜한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을 공기업이 왜 굳이 할까, 이런 걱정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또한 현재 한전 재무 건전성으로는 제가 한전에 대해서 그래 학교 짓는 거는 뭐 기업의 자유라 치자. 그러면 자신들이 영업이익이 많이 나서 그걸 활용해가지고 뭐 학교를 지었다. 이런 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물론 그 영업이익이 세금을 기반으로 나오는 거긴 하지만 시장형 공기업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오케이 한다 쳐도 지금의 재무 건전성으로는 결국에 전력산업 기반 기금 등을 통한 그 어떤 국세 지원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결국 이게 또 세금이거든요. 전기료에 큰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그다지 전력산업 기반기금? 어디서 뭐 지원받아서 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업을 할 때 전기료를 내다 보면 약 3.7%에 해당하는 전력산업 기반기금이라는 게 지불되는데 자동으로 떼가는 거예요. 한전에서 이것은 사실상 준조세, 그러니까 세금이라고 봐도 무방하고 그 비용을 가지고 한전공대 건립을 위한 지원을 한다는 것은 타당성에 조금은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전력산업 기반기금이 뭐 폐기물 부담금이나 환경개선 부담금 이런 거랑 거의 비슷한 류예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부담을 키워온 준조세 중에 하나죠. 특히 전력산업 기반기금은 최근에도 가장 개선이 시급한 부담금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현재 중기는 창업 이후에 3년까지 전력산업 기반기금이 면제가 되죠. 중소 이 업계에서는 이거를 창업 후에 한 7년까지 늘려달라 이러면서 뭐 요구를 해오고 있지만 정부는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저는 그 뭐 정부의 판단이니까 그걸 존중해요. 하지만 이 지난해 기준 4조 2천억 원에 달하는 전력산업 기반기금은 최근 감사원이 부담 유효를 낮출 필요가 있다라고 산업부에 직접 권고를 할 정도로 돈이 많이 쌓여 있거든요. 그런데 중소기업이 요구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약자잖아요. 이 한국에 있어서 중소기업은. 근데 그 요구는 철저하게 정부에서 칼을 거절을 하면서 한전공대 설립에는 이 전력산업 기반기금을 쉽게 투입하는 게 조금은 의문이 드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이게 제 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가 부족하지만 한전공대 설립을 이렇게 막 서두를 필요가 있나, 전기요금 체계 개편이나 한전 경영 정상화 방안을 먼저 가고 그런 펀더멘털이 쌓였을 때 국민적 합의를 이뤄서 어떤 특성화 학교에 대한 설립을 추진하는 게 옳지 않나. 하지만 이에 대한 해결책이나, 물론 이게 해결책이라는 건 아니고요, 이런 토론을 거쳐서 다른 해결책이나 목소리는 전혀 보이지 않으면서 세금이 막대하게 들어가는 이 한전공대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용적인 현 상황에 대한 조금 의문점 하나 던지면서 두 번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손정희 회장으로도 유명한 회사죠. ARM, ARM의 5나노를 위탁 생산합니다. CPU를 생산하는 거죠. 이는 단순한 5나노를 삼성이 생산한다, 위탁 생산 수준을 따냈다, 이 의미를 넘어서서 시놉시스가 함께 협력해서 다양한 용도의 차세대 5나노 ARM의 그 시스템온 칩이라든지 헤라클레스라고 불리는 것의 채택 가속화를 위한 IP 설계에 협력한다는 큰 그림을 가지고 있다. 이 솔루션은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로우파워 원리 공정 기술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시놉시스의 어떤 그러니까 AI 강화나 뭐 클라우드 지원이나 퓨전 디자인 플랫폼 뭐 이런 것들, 많은 IP나 뭐 CPU 키트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뭐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결국 이 디자이너들이 최적의 특성을 가진 헤라클레스 코어를 가진 시스템온 칩을 만들고 5나노 공정에서 최대한의 가치를 뽑아낼 수 있도록 삼성이 돕는다. 뭐 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이 5나노 CPU에는 용도에 따라서 그 HPC나 뭐 5G, AI 시장 등의 다방면으로 활용될 것으로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퓨전 디자인 플랫폼은 많은 시놉시스의 도구를 통합하는 개념인데요. 그것들이 이제 헤라클레스 코어 실행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뭐 파워나 성능, 면적 등이 개선되는 거죠. 뭐 이런 칩이 나올 때는 뭐 다 매번 등장하는 그런 단어들이죠. 결국 제가 앞에서 언급한 로우파워 원리, 이거를 이 5LP라고 보통 불리는데 그것을 통해서 가능해진 것이죠. 조금은 어려운 이야기라고 볼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 핵심만 짚어드리면 결국 파운드리 이야기이기 때문에 TSMC하고의 차이점을
짚으면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결국에 삼성과 TSMC의 경쟁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TSMC의 5나노 플랫폼과 뭐가 다르냐? 그거를 핵심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OLPE, 그러니까 5LPE, OLPE라고 제가 중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이 공정은 7LPP, 로우 파워죠. 7LPP, 7LPP. 그러니까 아까는 5였고 이번에는 7이죠. 그럼 7나노 공정의 진화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쉽습니다. 즉, 공정 재활용이 가능한 그런 어떤 측면이 있는 굉장한 장점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원가 절감 측면에서 당연히 활용이 되겠죠. 자, 요 정도로 간단히 정리하고 마지막 주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독일 기업과 손잡고 유럽의 자동차용 반도체 솔루션을 공략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독일 기업에 그 드림칩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이 있어요. 이 기업이 이게가 아니라 삼성이 파운드리 설계 솔루션 파트너 프로그램에 두 기업이 이제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DSP라고 보통 부르죠. 이 드림칩 테크놀로지는 엔지니어링 기업으로 많이 불리는데 뭐 시스템 온 칩이라든지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디자인 같은 거를 전문적으로 잘 하는 기업이에요, 원래.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시그널 프로세싱 이런 거 공대 다니시는 분들 뭐 전자공학, 전기공학 하시는 분들은 신호 처리라는 거 배우죠. 그런 분야나 기기와 연동하는 그 자율 시스템에서 글로벌 수준의 기업으로 평가받는 기업입니다. 삼성전자의 이번 독일 기업과의 협력은 결국 자율주행차와 전기차 등에 들어가는 자동차용 반도체 솔루션에 대한 기대를 증폭시키는 면이 있는데 사실 미래로 가면 갈수록 뭐 다들 아시는 부분이지만 5G를 기반으로 한 HPC, 고성능 컴퓨팅이죠. 뭐 IoT라든지 이런 사실상 자동차가 하나의 플랫폼이 돼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컨트롤러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기정사실화되고 있죠. 이 자동차용 반도체에 있어서 삼성은 지금 뭐 28나노 FD-SOI나 뭐 14나노 공정 이런 거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향후 독일 기업과의 협력으로 이 분야에서도 8나노 공정을 확대 적용해서 시장 정령에 나서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뭐 FD-SOI라는 단어도 등장을 했었는데 이런 것도 돈 되는 라디오에서 예전에 기술 분석을 해드린 적이 있죠. 요즘은 뭐 좀 기술 이란 건 조금 지역적인 측면이 많아서 기술도 가끔 다뤄드리지만 아무래도 산업 생태계를 위주로 세계 산업의 어떤 경쟁 구도나 중국이나 일본 그리고 한국의 관계들 그런 쪽에 좀 큰 그림에 집중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 뭐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할 수 있는데 과거 돈 되는 라디오 영상에 FDSOI 검색을 해보시면 아주 자세하게 제가 기술 설명을 해놓은 걸 영상을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요 정도로 마무리는 하면 될 것 같고요. 오늘도 소중한 시간 투자해서 돈 되는 라디오 영상 시청해 주셔서